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후경 박사님의 책 분노와 특권의식의 덫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패턴, 분노의 덫과 특권의식의 덫에 대해서요. 네, 특히 책의 15장과 16장을 중심으로 이 덫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경향성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뿌리를 탐색하면서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성찰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분노의 덫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덫의 핵심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나는 불편한 게 너무 싫다. 불편해서도 안 된다. 내 맘대로 안 되면 다 부셔버릴 것이다. 와, 이거 정말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많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아, 단순히 화가 아니라 불편함이군요. 네,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좌절감, 기다리는 것 같은 사소한 불편함조차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그게 바로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충동 조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화내는 건 정말 어렵다고요. 이게 딱 그 어려움인 것 같네요. 정확해요. 불편함이라는 감정 신호가 왔을 때 이걸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폭발시키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거죠. 책에 나온 현준 씨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현준 씨요. 평소에는 정말 원만한데 뭔가 자기 신경을 건드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를 딱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된 분이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한번 화가 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고 고백했죠. 그 배경을 들어보면 좀 마음이 아프던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을 받고 본인도 맞았고 네, 어머니는 그걸 제재하기보다는 그냥 안고 우셨다고 하고요. 스스로도 규칙이나 인내심 이런 걸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험들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분노 조절 실패라기보다는 그 근원에 있는 불편함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불편함이나 좌절을 견뎌내는 힘,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럼 이게 그냥 화내는 거 말고 다른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럼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아니면 과식, 과음 같은 중독성 행동들. 아, 중독이랑도 연결되는군요. 네, 쉽게 산만해지고 좀 어렵거나 불편한 일은 피하거나 금방 포기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당장의 만족, 당장의 불편함 해소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환경이 정말 중요하네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일관된 규칙이나 결과를 알려주지 못했을 경우 혹은 반대로 너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자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규칙 위반 시 결과에 대해 명확히 배우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좀 원하는 대로 했던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인내심을 배우지 못하면 커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더 인내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악순환이라. 그럼 이런 내면의 어려움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나요? 책에서 몇 가지 방식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항복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항복이요. 네, 일이 좀 힘들어 보이거나 지루하다 싶으면 진지하게 안 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지름길을 찾거나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죠. 아, 불편함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니까 쇼핑 중독, 도박, 성관계 중독 같은 데 빠지기 쉽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험도 자주 하고요. 두 번째는 회피였죠. 이건 항복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회피는 책임감이나 헌신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요. 아예 피한다.
네, 해야 할 일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것에 몰두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맡은 일이 힘들어지면 좌절하면서 화를 낼 수 있죠.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그 기분 나쁜 걸 달래려고 다른 위안거리를 찾으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복은 부딪혔을 때 포기하는 거고 회피는 아예 부딪힐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반격은 이름만 들으면 좀 공격적인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반격이 좀 흥미로운 게 양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양극단이요? 네. 한쪽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약간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정반대로요? 네. 그런데 다른 쪽 극단은 정말 정반대로 충동 조절이 전혀 안 돼서 감정을 그냥 즉각적으로 분노나 욕설, 심하면 폭행으로 표출하는 거죠. 와, 이 경우에는 본인도 자기 통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뭐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영화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나 투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중년 여성이 식탐 조절 못하는 모습이나 투혼의 야구 선수가 자기 절제 못해서 불륜, 음주 사고 일으키는 모습 같은 거요. 특히 투원의 윤도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절제 실패가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이 분노의 덫이 가진 파괴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럼 분노의 덫을 정리해보면 핵심 키워드는 분노, 통제 부족, 폭발, 폭행, 포기, 과도한 자존심, 규율 무시, 인내 부족 이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만족이나 불편함을 좀 견디는 법, 이걸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책에서도 치료 목표를 임무 성취와 인내심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딱 명시하더라고요. 다른 덫에 비해 파괴적이니까 본인과 주변을 위해서라도 꼭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네. 분노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됩니다. 분노는 개혁으로 승화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훈련과 변화를 통해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덫, 특권의식의 덫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렇죠. 핵심 메시지가 나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어떤 규칙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첫 번째여야 한다. 라니. 와. 네. 자기 자신을 뭔가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세진 씨라는 변호사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세진 씨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상담까지 받게 된 경우잖아요. 맞아요. 동기 모임에 후원금을 많이 냈으니 식사 장소 선정 같은 거 자기 의견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 아내한테도 생활비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 자기 맘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이고요. 네. 듣고 있으면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진 씨 사례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어린 시절에 왕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도 별로 제지를 안 했고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특권의식이 사실은 내면의 깊은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게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오만함 뒤에 숨겨진 취약점이라. 그럼 이런 특권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나요? 배려심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칙 같은 건 쉽게 어기거나 마음대로 바꾸죠.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엄청 싫어한다고 했죠. 네, 극도로 싫어해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걸 못 견뎌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좀 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못 해요. 그러니 주변에 친구가 없고 고립되기 쉽겠네요. 그렇죠. 외롭고 공허해지기 쉬우니까 그걸 달래려고 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중독에 빠질 위험도 크고요.
아까 분노의 덫에서도 중독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연결되네요. 네, 내면의 어려움이 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특권의식의 덫도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이 깊어요. 아까 말한 수치심 보상 외에도요.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만 뒀거나 아이가 막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면 결국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식으로 양육했을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성공이나 성취만 너무 강조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요? 네, 오히려 성과에 대한 칭찬은 별로 안 해주고 비판은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가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좀 까다롭게 굴면서 특권의식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어요.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럼 이 특권의식에 대처하는 방식도 아까처럼 항복, 회피, 반격 세 가지가 있나요? 네, 용어는 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달라요. 특권의식에서의 항복은 말 그대로 자기 필요가 최우선이라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요? 네, 그렇게 요구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나라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거나 토라지고 남한테는 엄격하면서 자기는 규칙 안 지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비판이나 약점 노출을 못 견뎌하고요. 그럼 회피는 어떤가요? 남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하니까 경쟁 같은 걸 피하려 할까요? 맞아요. 지거나 혹은 자기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해요. 아예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경쟁이나 비교가 될 만한 상황은 아예 피하고요. 때로는 토라지는 행동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분 상했으니 네가 알아서 맞춰줘. 이런 식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기도 하죠. 실패하면 변명을 늘어놓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만 하려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격은요. 자신의 특별함을 믿는 사람이 반격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특권의식에서의 반격은 겉으로는 자기 믿음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반대요? 어떻게요? 네, 타인의 욕구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막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남을 잘 챙기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는 뜻이요. 오. 그런데 그게 왜 반격이죠? 문제는 자신의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충분히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극심한 분노나 배신감을 느끼고 확 돌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는 수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타인에 대한 관심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던 셈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겉으로 보이던 행동만으로는 그 속을 알기 어렵겠어요. 영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입니까?의 아버지나 드라마 스캔들의 장태하 회장 같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일상에서는 훨씬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 덫의 핵심 키워드는 특권의식, 우월감, 자기중심성, 규칙 무시, 무례함, 과시욕, 배려 부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 밑에 깔린 심리, 그러니까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신념과 그 이면에 불안정함이나 수치심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생각에 워낙 확신이 강해서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낄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책에서도 첫 단계를 자신의 덫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강조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인식이 시작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움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등한 권리와 필요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도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권의식이 실은 박탈감이나 수치심 같은 다른 덫에 대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기 진짜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특권의식은 절제를 통해서 극복됩니다. 특권의식은 자신감으로 승화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아주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단단한 자신감이죠.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덫, 분노와 특권의식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나는 이렇게 화낼 자격이 있어 하는 식의 특권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의 특권적인 기대가 좌절됐을 때 그게 극심한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두 덫 모두 더 근본적으로는 박탈감이나 수치심 같은 다른 심리적인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분노의 덫과 특권의식의 덫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패턴들이 스치는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 자신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혹시 작은 변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노력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분노와 특권의식 외에도 이 책은 인정, 종속, 희생 같은 다양한 심리적 덫들도 다루고 있잖아요. 깊은 갈망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또 다른 패턴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경 박사님의 책을 통해 탐구해본 분노의 덫과 특권의식의 덫. 이러한 심리적 패턴을 그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대화가 당신 안에 또 다른 질문들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